네, 반갑습니다. 제목으로 리스크5 기반 DSA 개요, 부제로 개방형 및 확장형 ISA 기반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를 소개할 SK 하이닉스 이동섭입니다. 저는 차세대 AD라는 아키텍처 디자인 팀을 리딩하고 있고요. SOC 아키텍트입니다. 주로 솔루션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공간 발굴,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떤 요소 기술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요거를 구성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가 세 번째 SK 텍 서밋 참석인데요. 21년에는 모바일 스토리지 동향,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어떤 모양일까,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칩넷으로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걸로 대학생, 대학원생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예, 컨텐츠고요. 먼저 화두를 던지고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DSA라고 정의한 요것의 철학은 무엇이고 동향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요거를 우리가 우리 솔루션에 도입하려면 어떤 방법론이어야 될까를 한번 정의를 해봤고, 그것을 POC를 통해서 레퍼런스로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전개를 해본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핵심은 좀 간단합니다. 어떤 인베디드 시스템을 가정을 했고요.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 CPU, 구동해야 되는 펌웨어, 요것을 배경으로 하는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 코스트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일단 1, 2, 3, 4로 해서 이 트렌드를 그리기 위해 실제 시스템의 값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공식을 세워서 그 트렌드를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그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이 공식으로 매핑했다라고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N세대부터 플러스 1세대, 플러스 2세대, 그리고 다섯 번째 N 플러스 4세대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CPU에 필요로 하는 성능, 이걸 이제 우리가 디밉스 혹은 코아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스템의 리퀘어먼트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코아막을 정의하고, 이거를 세대가 전환될 때 2배 혹은 1.8배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코아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도출한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는 CPU의 개수와 CPU의 성능은 무엇일지를 파악하고, 그것의 게이트 카운트, 코스트, 그다음에 그거를 운용하는 프리퀀시, 그거에 의한 파워를 계산해 본 겁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노출하고 싶은 거는 성능이 N세대 대비 N4는 대략 요 조건으로 10배가 증가한다고 할 때 어떤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익스포넨셜로 파워가 증가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CPU로는 그 코아막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CPU를 고성능 CPU로 바꾸거나 어떤 경우에는 스레셜드 이상의 프리퀀시를 사용하면서 셀의 크기를 키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요거를 예측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되고, 그러면 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 요 문제를 푸는 게 어쩌면 도전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화두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역시 복잡한데, 80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43년간 인베디드에서 사용되던 CPU를 좀 타임라인으로 좀 매핑해 본 겁니다. 대표적으로 버클리 리스크나 스탠포드 밉스가 80년도 초반에 만들어졌고, 암1이 85년, 그 다음에 밑으로는 이제 암이 성공가도를 쭉 달리면서 중요한 코어들을 릴리즈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다 아시는 것처럼 IPO까지 갔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이게 비주류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칭되는 다른 IP들, 다른 CPU 코어들이 좀 보입니다. 컨피겨러블한 아크나 텐슬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픈 코어 같은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목할 게 이제 10년도에 버클리에서 여름방학에 3months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학원생 몇 명이 모여서 RISC-V라는 CPU를 하나를 제안을 했고, 요게 근 10년 사이에 암에 대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파퓰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하자면 암과 리스크를 딱 찍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암은 ISA도 자신의 것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 아키텍처 알테를 만들어서 그 아키텍처를 라이센스로 팔고 있고, 또 제품마다 ASP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로얄티를 받게 됩니다. 리스크5는 오픈 코어이기 때문에 ISA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에 대한 라이센스 피는 없죠. 근데 상용 코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를 구매할 때 얼마의 라이센스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로열티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요 케이스가 저희는 뭐 의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픈된 ISA이고 또 알텔마저도 그 디자인마저도 공개 코어로 오픈 소스로 제공하는 IP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GitHub을 뒤져봐도 몇십 개가 지금 서치가 되고 있고, 의미 있는 회사들도 많이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특히나 이제 로열티도 프리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뭐 15개짜리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CPU를 써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ASP의 2% 혹은 3%를 내야 한다면 엄청나게 큰 비용인데, 그게 만약 인베디드 수준이라면 어쩌면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장표로 이제 화두를 보여드렸는데,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CPU는 하이 퍼포먼스로 가고 있네. 두 번째는 오픈 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 리스크5와 같은 요 두 개의 화두가 있었는데, 인더스트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익숙하신 그림 같은데, 헤네시 패터슨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있던 그래프를 캡처한 겁니다. 보면은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파워 덴시티 때문에 더 이상 싱글 코어로 프리퀀시를 높이는 건 안 돼라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폴락이 멀티 코어를 얘기했지만, 뭐 암달이 또 쉐어링 디펜던시 문제를 얘기해서 뭐 한없이 이 구조로 올릴 수는 없어, 이 얘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무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지금 웨이퍼 코스트, 그 트랜지스터 코스트, 이게 생각한 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여 있다. 그래서 어떤 웨이퍼 테크노드 이하의 고급 공정에서는 비용이 올라간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패터슨 교수가 이 논문에서 DSA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TPU를 프로포즈를 하고 있고, 구글의 TPU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CPU가 갖고 있던, 혹은 뭐 GPU도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당시의 GPU는 스몰 코어를 여러 개 묶어서 뭐 연산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오프로딩 관점에서 스페시픽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그걸 바잉하자. 그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TPU고, 텐서 계산기를 갖자, 이런 논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패터슨 교수가 얘기하는 DSA이고, 지금 인더스트리의 메이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베디드 사례를 좀 들고 왔는데요. 뭐 앞에서 두 번째 화두에서 말씀드렸던 리스크5에 대한 얘기인데, 리스크5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넣고 성능 향상을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얘네들이 얘기한 거는 뭐 예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이트 수압하는 기능인데 아주 심플합니다만, 이 기능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네릭 CPU로는 뭐 대략 뭐 15개 뭐 이런 사이클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근데 요거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인데, 요거 하드웨어로 하면 그냥 먹스거든요, 와이어먹스. 그래서 요걸 하나를 인스트럭션으로 추가하자. 그래서 tightly coupled offloading hardware accelerator 혹은 custom instruction으로 전개를 하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패터슨 교수가 얘기한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코다십이 제안한 리스크5의 우리만의 특화 명령 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는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방법론부터 세워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흐름을 이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프로딩 하고자 하는 펌웨어 동작이 있을 때 그거를 분리해내는 것, 특성을 도출해내는 것.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 번째, CPU를 제너릭 코어를 쓰지 말고 익스텐션, 인스트럭션 익스텐션이 가능한 코어를 채용한다. 세 번째는 이 오프로딩 해야 되는 영역과 익스텐션 가능한 코어를 채용했을 때 요 C를 요 인스트럭션 오프로딩 하드웨어로 매핑하는 거는 오토메이션하자, HLS를 적용하자. 네 번째는 애자일로 하드웨어 펌웨어 코드 디자인을 진행하자. 전통적으로는 퍼포스 모델을 이렇게 따라갔다고 하면 매 페이지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맨 마지막 단계에 펌웨어하고 통합이 됐다. 근데 지금 제안하는 거는 애자일로 처음부터 뺑뺑이를 돌자라는 뜻입니다. 네, 좀 앞에 DMM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확장할 수 있는 코어의 개념, 그 다음에 HLS의 개념, 요거는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프로딩 영역의 도출, 그 다음에 애자일 루프를 도는 거는 그 다음 챕터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어를 뭐를 해야 되냐라는 관점인데 일단 머릿속에는 리스크5 갖고 뭘 해보자 이 얘기였고요. 그 특징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개방형이다. 오픈 소스가 주어지고 물론 상용도 있지만 그래서 이벤츄얼리 우리는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 프리 뭐 이런 애들을 쓸 수도 있겠네. 요걸 들고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공유해 드리는 그 개념 증명 POC에서는 저희는 이제 상용 코어를 가지고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인스트럭션 확장 가능하다라는 건데 물론 이렇게 모듈러 인스트럭션 그룹핑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인스트럭션 익스텐션 패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요거는 빌드를 정의해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추가하면 디코더는 이쪽 패스로 소스 어드레스 소스 두 개, OP 코드를 주고 얘 엑스터널 하드웨어가 계산을 해서 리턴하는 형태가 된다. 예, 그래서 리스크5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원하는 인스트럭션 익스텐션 가능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설계 자동화 다에서 언급드린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오토메이션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이레벨 신세시스 EDA를 좀 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C를 어떤 형태의 제약을 조금 가한다면 자동화한다 RTL로.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인풋 2개, OP 코드까지 하면 3개, 그다음에 리턴이 하나가 되는 아주 단순한 모양이기 때문에 거의 직관적으로 넣으면 나오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툴은 여기서는 이제 지멘스의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두를 얘기했고 인더스트리 동향을 봤는데 그리고 DMM, DSA 메소돌로지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워크플로우로 일하자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POC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타겟으로 한 레퍼런스 플랫폼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보여드리는 코어들을 대체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ARM CM 코텍스 M7 혹은 코텍스 M3를 사용하던 코어였고요. 이게 상용의 리스크5 코어로 대체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시스템에서 코어를 이 세 개를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올라갔던 C 펌웨어를 리스크5에 GCC로 컴파일해서 올렸다. 이게 이제 첫 단계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애자일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이 있었겠죠. 그 동작들을 브레이크다운하고 어떤 영역을 최적화할 거냐, 어떻게 최적화할 거냐라는 거를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이면 특화 명령은 어떻게 만들었냐 앞에서 보여드린 뭐 예를 들면 스카시
커맨드 파서라는 큰 함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들을 추가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뭐 내용은 뭐 보시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트를 찾고 그거에 어떤 특성을 가지면 마이너스 1 아니면 플러스 1 뭐 이런 동작입니다. 이거 인스트럭션을 어셈블리로 제너릭 인스트럭션을 하면 뭐 대략 한 10개, 10개 이 정도 나올 건데 하나로 해결해서 한 클락에 끝내겠다. 그래서 베타는 10이 되고 암달에 뭐 공식으로 적용하면 그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영역의 알파 비율이 베타만큼 임프루먼트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거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저렇게 했다고 받아들여 주신다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3개 코어를 저희가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어 F1, 2 그래서 보면은 F는 코어텍스 M3 수준이었는데 아주 로우 퍼포먼스 뭐 작은 코어입니다. 요거하고 동급의 코어로 바꿔봤고요. 그리고서 인스트럭션 특화 명령을 50개 정도 추가했을 때 이 50개의 효과가 베타가 되겠죠. 그게 전체 성능 크리티컬한 성능을 2.5배 향상하더라. 코어 1은 코텍스 M7 얘보다 뭐 에리아로는 4배 정도 큰 애, 성능은 한 1.8배, 1.5배 정도 빠른 애일 텐데 얘를 아주 작은 코어로 대체를 했고요. 인스트럭션은 특화 명령 26개를 추가해서 동급의 성능 수준으로 확보했다. 요 방사형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로우 코스트, 로우 퍼포먼스 리스크 5로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레이턴시는 1.6배 정도 느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엔지니어가 이터레이션을 타고 DSA 루프를 따랐을 때 거의 동급 수준으로 따라갔고 하지만 이제 에리아는 뭐 30%, 파워도 20%, 25%이 정도 수준으로 결과를 확보했다. 요거를 앞에서 저희가 3개밖에 안 했지만 나머지 코어 3, 4도 같은 논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다 바꿨다 치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 좀 테이블이나 그림이 좀 깨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얘들을 다 리스크5로 바꿨고 DSA 부스팅을 했다고 할 때 원래 M 플러스 4 세대의 암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CPU 성능 이게 코어막 넘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통합했을 때 보였을 때 우리가 한 30% 코어막 성능을 부스팅했다고 하면 그만큼 로우 코스트 혹은 로우 게이트, 로우 프리퀀시로 동급의 시스템 성능을 만족하겠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에리아를 보면은 대략 40% 수준으로 최적화되고 44% 코스트, 실리콘, 뭐 로얄티 등등을 따져보면 한 21%.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워 효율을 보면 25%까지 최적화되더라. 화두 장표에서 제가 방정식 4개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워 방정식에만 조정을 일단 해보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보여드린 거라면 이때는 할 수 있는 게 코어막을 이 높은 CPU를 선택하던가 하고 클락을 높이던가 아니면 테크 노드 효과를 뭐 고급 공정을 쓰던가 요거밖에 없었는데 좀 DSA 부스팅을 하면 부스팅 레이트만큼 CM 퍼포먼스 코어막 성능은 낮출 수 있고 거기에 준하는 클락도 낮춰질 거고 혹은 우리가 테크 노드를 더 릴렉스해서 레거시 공정을 쓸 수 있다는 산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두에서 보여드린 트렌드를 다시 한번 끌고 왔는데요. 보면은 N세대 대비 M 플러스 4가 기존 방식으로는 성능은 10배지만 파워는 이렇게 늘어나요. 7나노에서.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버젯을 맞춰야 되는 조건으로 내린다면 우리는 테크노드를 CPU 때문에 내려야 돼요. 이런 결론이 되는데 DSA를 적용할 때는 부스팅에 의해서 클락이 낮아지고 낮은 게이트 카운트의 구성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앞에서 제안드린 확대 해석 장표에서 제안드린 방식으로는 18배가 아니라 4배면 해결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정을 릴렉스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12나노 혹은 16나노 취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린데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다행입니다. 예, 정리입니다. 암은 상당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코아도 상당히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사용한 게 암7부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솔루션이고 솔루션을 최적화할 때 필요로 하는 CPU, 그다음에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에코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고 충분히 의미 있는 회사고 IP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얘들 나름의 해자를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구사항은 계속해서 변하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걸 만족하려고 테크노드를 내려야 되고 더 비싸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확장성의 제한 암은 닫혀있는 코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우리만의 리퀘어먼트가 있어도 암한테 우리 걸로 만들어줘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변화의 동력이 되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래서 오픈 IS, 오픈 소스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활용 가능하다면 어떤 도전들을 할 수 있다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린 내용 DSA는 인베디드 시스템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 차별화 전개를 위한 솔루션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개념 증명을 통해서 물론 전부 다 하진 않았지만 아주 작은 리소스로 맨파워로 진행한 결과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훌륭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 확장형 IS를 활용해서 도메인의 특성 우리가 하는 그 시스템에 맞는 최적화된 설계를 하고 원가 파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어떤 정도의 규모 복잡도 내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솔루션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뭐 학교에 계신 분들 혹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 특히 한국에서 이런 연구와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기여를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